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12장에서 26장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그 중에 한 부분인데 나중에 잠깐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계속 읽으실 때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성경을 보는데 너무 한계인 것 같아요. 너무 편협되고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또 어떻게 전체 사회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볼 것인가, 그 부분에 좀 유념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퀴즈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배운 건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을 모두 꺼내시고, 네, 휴대폰을 꺼내시고 옆에 있는 저기 이제 카메라로 QR 코드를 이렇게 쭉 비추고 있으면 링크가 하나 딱 뜰 거예요. 그 링크를 한번 눌러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 아니요. 굉장히 쉽죠? 네, 일본에는 회사원과 공무원들에게 비만 금지법이 있다. 그래서 매년 허리둘레를 잰다를 저한테 답을 하지 마시고 예, 아니요로 화면에 떴나요? 네? 아, 그래요? 조금 확대를 해보시겠어요? 네. 네, 여기 카메라로 QR을 이렇게 쭉 비추고 있으면 링크가 딱 뜰 거예요. 그럼 링크를 누르시면 네, 카메라로 찍지 마시고 이렇게 딱 비추고 있으면 링크가 뜨는데 권사님 혹시 안 뜨는가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안 뜨면 안 뜨는 거예요. 그거 좀 이렇게 약간 확대를 해보시고 네, 떴어요? 네. 네, 이름은 꼭 굳이 이름을 안 쓰셔도 되고 뭐 J, A 뭐 이렇게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무기명으로 가능하니까. 공집사님 떴나요? 아, 그래요? 장로님 떴습니까? 아, 그래요? 네. 네. 네, 아무거나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여기에 지금 이제 어, 퀴즈를 맞춘 사람들 지금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네, 예, 아니요, 둘 중에. 일본에는 회사원과 공무원들에게 비만 금지법이 있어서 매년 허리 둘레를 잰다. 네. 10명이 지금 접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2명이? 예? 아, 벌써요? 어, 제가 그럼 이거는요? 네. 싱가포르에서 화장실 사용 후 물을 내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아, 이게 지금 제가 요걸 열고 있는 동안에만 투표를 할 수 있나 보네요. 그럼, 아, 네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눌렀습니까? 10명 중에 7명 지금, 8명, 9명, 네. 10명 됐네요. 오, 100%. 아니, 이렇게. 자, 네, 네. 너무 쉽게 냈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에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 네, 7명 투표했고요. 네, 10명 됐습니다. 네, 80%가 아니요. 네, 그 다음에 얘가 20%. 네, 정답은 있다입니다. 네. 양승학 집사님 1등 하셨네요. 네, 네, 무기명으로 했는데 드러나 버렸습니다. 네, 네.
세상에 재밌는 그런 좀 황당한 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미국의 미시간주에서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내가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왜냐하면 아내의 머리카락 소유주가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을 못 가는 건지 이웃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동차 문을 세게 닫거나 주말에 잔디를 깎거나 빨래를 넣는 것도 스위스에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되게 당황스러운 법이 많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중국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세계 여러 곳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유럽의 프랑스나 여러 경우에도 많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한번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했었어요. 이 법이 나오게 된 이거는 이제 중국의 케이스긴 하지만 비슷한 이유인데요.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서 봉변을 당한다면 참 억울하겠죠.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남을 도운 사람을 보호하는 법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입니다. 빗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할아버지가 미끄러져 쓰러집니다. 도움의 손길은 오랜 시간 동안 없었고 무릎 높이 물속에서 발버둥치던 할아버지는 결국 숨졌습니다.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사회적 무관심입니다. 남을 도왔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의의 손길을 뻗었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일 중부 안희성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대생이 길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부축해 치료받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가족들은 학생이 할머니를 치어 다치게 했으니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자 목격자가 현장 사진을 공개했고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已经找到了据说找到2个了。现在明确的是联大的有一个同学已经站出来就。 지난 7월에도 길에 넘어진 한 노인이 자신을 도와주려던 한 학생을 가리켜 오히려 자기를 해쳤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중국에서는 선행을 악행으로 갚는 사례가 잦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의 경우 현장 긴급 구조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좋은 사람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为好人立法撑腰能够避免类似的悲剧吗？我并不乐观。 어려움에 빠진 이를 돕는 행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현실에 많은 중국인이 씁쓸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네, 이건 제가 중국을 폄하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도리어 중국의 한 단면으로 나왔지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는 1928년에 한 소년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소년을 아무도 구하지 않았었고요. 이런 것들이 곳곳마다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과 지금 프랑스에서도 실제로 이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돕는 것이 미덕이었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런 이후에 도리어 가해자로 이렇게 소송을 당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노란불이 지나서 그 사거리를 지났는데 그 차를 보고 어떤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놀라서 그냥 넘어진 거죠. 그 차랑 스치거나 그 차가 앞에서 급정거를 했거나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여성분이 자전거 타는 거에 미숙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운전자가 차를 세워놓고 사이드 미러로 보니까 그 여성이 이제 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차를 세우고 가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골절을 입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가해자로 해서 결국에는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타인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모두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 무관심한 것이 그냥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도리어 도와줬다가 도리어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펑위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할 때 한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밀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펑위라고 하는 청년이 가서 그 할머니를 일으켜주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저 사람이 나를 밀어서 내가 이렇게 다쳤다고 가해자로 지목을 하게 되고, 병원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달라고 한 것이죠. 그 사건과 한두 개의 사건이 굉장히 큰 계기가 돼서 다른 사람을 쉽사리 돕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크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신경 써서 돕고 배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돕고 배려하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채무의식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의 구조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제가 나이가 들어서 넘어졌을 때, 제 아내가 넘어졌을 때 아무도 돕지 않는, 도와주려고 하다가 멈칫거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간 것인데요. 영상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중국이 나오는데, 네.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위치한 파타고니아. 생명 다양성이 풍부한 야생의 보고입니다. 바다사자가 번식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몸길이 약 15m의 고래가 번식하기 위해 이 바다를 찾습니다. 야생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유토피아죠. 이곳 연안에서 대륙붕을 따라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면 공해에 도달합니다.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아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바다죠. 그린피스에서는 이 바다에 환경 감시선을 띄웠습니다. 공해에서 벌어지는 환경 파괴의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탐사엔 과학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블루홀입니다. The blue hole is very special because it's a shallow place in the Argentine continental shelf. This shallow place between 100 and 400 meters depth was a great, nice option to go fishing there, because all the current from Malvinas that go from south to north brings a lot of nutrients. So there's a lot of life here,
a lot of fishes here, a lot of squids. 수중 탐사 드론을 띄워 블루홀의 해저면을 탐색했습니다. 기대와 달리 사막처럼 황량합니다. It should be like this. You can see the biodiversity. They have a high rate of biodiversity. You can find a lot of different corals and different sponges and different species living in the same place. 해양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왜 그토록 황폐해진 걸까? 저인망 어업을 하는 상업 어선 때문입니다. 날개가 달린 자루 모양의 그물로 바닷속을 긁는 저인망 어업은 자원을 과도하게 끌어모을 뿐 아니라 작업시 발생하는 부유물이 해저 생태계에 손상을 입힙니다. 하지만 이 바다는 주인이 없는 바다. 어업 규제가 없어서 세계 각국의 상업 어선들이 모여듭니다. 어업 성수기엔 약 500척, 위성에도 보일 만큼 많은 배가 이곳에서 조업을 합니다. 네. 저인망 어선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중국의 저인망 어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저인망 어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피해를 입는 게 우리나라 영역까지 이제 중국 배들이 와서 싹 긁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낚시를 하시는 분, 저는 낚시를 잘 모릅니다만 이제 그 유튜브나 뭐 TV나 이런 데 보니까 낚시를 하는 분들이 조그만 거 몇 센치 이하 거를 잡으면 그냥 다시 돌려 보내더라고요. 뭐 치어라고 하던데 나중에 커서 와 뭐 이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알을 많이 베고 있는 그런 어미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뭐 이렇게 살려주고 뭐 이런 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저인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역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막 긁어가니까 뭐 뉴스에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뭐 해경들이 가가지고 중국 어선 뭐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다시 뭐 붙잡아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어떤 그 나라들의 영역이 닿지 않는 곳, 그런 곳에는 누구도 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런 곳이 실제로는 이제 뭐 많은 어떤 그 생물체들이 거기서 그냥 번식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상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지만 거기에서 지금 생명체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중간에 잘랐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중국 어선의 선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점점 조업이 안 된다. 점점 조업이 안 된다. 자기들이 그렇게 긁어가면서도 자기들조차도 해가 다르게 지금 이렇게 잡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빈곤의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거고, 물론 이제 이 저인망만 문제는 아닐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구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또 혹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그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허용되는 것인가?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저것은 누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생태계를 깨뜨리고 모두 다 공멸로 갈 수 있는 이 위기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중국 말고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량한 바다 아래 엄청나게 많은 타이어가 가라앉아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여긴 미국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항구 도시 플로리다주의 포트 로더데일입니다. 이 도시의 바닷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많은 폐타이어들이 깔려 있습니다. 와, 이거 대충 봐도 몇천 개는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어 개수 무려 50만 개입니다. 어쩌다 바다로 흘러들어온 수준이 아니라 누가 일부러 갖다 버렸나 싶은데요. 근데 진짜로 일부러 넣은 거 맞습니다. 바로 1972년에요. 이 지역 어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인공암초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200만 개가 넘는 타이어를 강철 클립과 나일론 스트랩에 묶어 바닷속에 넣었고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개인 보트를 동원하고 심지어는 바지선까지 등판시켜서 타이어를 실어 나를 정도였습니다. 일명 오스본 리프라는 인공 산호초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아니 왜 바닷속에 타이어를 넣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타이어 재활용이 쉽지 않아 불법 쓰레기 매립장에 쌓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칫덩어리인 타이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인공암초로 써보자 했던 거죠. 그때만 해도 타이어가 암초 역할을 해서 산호의 성장을 돕고 생물의 다양성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답니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가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당국의 승인까지 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플로리다 말고도 뉴욕, 캘리포니아, 호주 등등 다른 곳에서도 인공암초로 타이어가 쓰였대요. 물론 타이어는 아니지만 인공적으로 암초를 만든 사례가 있긴 있어요. 작년에 크랩에서 소개했던 친환경적인 중성화 시멘트를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 점토암초도 있죠. 비록 인공암초지만 바다 생물들이 털을 잡고 살 수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는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타이어는 다른 인공암초들보다 가볍기 때문에 조류에 휩쓸리기 쉬워 해양 생물들이 살기 어렵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어를 고정한 장치들은 부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결합이 풀린 폐타이어와 파편들이 산호초 서식지에 부딪히는 일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건 역시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선박의 충격 방지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러면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마모도 많이 돼서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도 되고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산화방지제로 들어가는 PPD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얘는 특히 낮은 농도에서도 연어의 치사를 유발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큰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타이어 고무 산화방지제로 쓰이는 PPD에 노출되면 연어 성체는 몇 시간 안에 숨을 헐떡이면서 죽고요. 어린 연어는 물 1리터에 0.001mg의 극미량이 들어있어도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원준 박사님의 폐타이어 시범 연구에서도 이 물질이 발견되고 있대요. 정리하면 플로리다주의 야심찬 해양 프로젝트는 오히려 환경을 망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플로리다주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도 이 폐타이어를 치우는 작업을 했지만요. 예산이나 열악한 기상 조건과 같은 문제 때문에 다 처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50만 개나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연평균 17만 톤 정도의 해양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유독 항만, 그러니까 항구 안에서 수중 정화 활동을 할 때 보면 타이어들이 심심치 않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대부분 들어오는 발생원은 선박에 부착됐던 충격 완화형 타이어로 생각이 됩니다. 그 폐타이어들을 이제 밧줄에 묶어서 배 이제 앞면이라든가 측면 쪽에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데 그런 부분이 밧줄이 이탈되거나 하면서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박 충돌을 막으려고 안전장치로 쓰고 있는 타이어들이 무심코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사실은 발생원을 차단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미 바다로 들어간 폐타이어들을 방치한다는 거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화학물질들이 나오는 공장을 놔두는 것과 똑같아서 당연히 발생원을 먼저 잘 관리를 하고 두 번째는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잘 제거를 해야 되겠죠. 결국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고 이미 생긴 쓰레기는 빠르게 치우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50년 전에는 잘 몰랐다고 하지만 지금은 절대 모른 척 할 수 없는 해양 쓰레기 문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결부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나아가서 환경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800년대나 이런 그 근대화 과정에서 개발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뭐 댐을 짓는다든지 또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편리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그런 부분들이 도리어 지금에 와서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남아있게 되는 그런 무지로 인한 것들도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이미 몸속에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미 쌓일 대로 쌓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생후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들의 몸속에도 이미 미세 플라스틱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를 통해서 누적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흐름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와 굉장히 멀고 하나님의 이 법이 페타이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고 저인망 배와 무슨 상관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인류의 방향은 공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든 저런 아이디어를 내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 공멸의 방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영상을 더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만드는 어떤 서로 더불어 잘 살고자 하는 이 법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미국 LA의 한 백화점에서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수억 원치의 명품 가방과 의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명품 매장을 노리는 떼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 내용 김영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무리들이 백화점 진열대를 부수고 쓰러뜨리며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달아납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LA 서부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30명에서 50명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앞서 지난 8일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서 명품 쇼핑몰에 떼강도가 들어와 명품 30만 달러, 4억 원어치를 털어 달아났습니다. 매장 밖에서 훔친 물건을 빼앗으려고 실랑이가 벌어지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목격자들의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LA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딴 떼강도에 거주자들과 쇼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용의자들을 체포해 처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에선 몇 년 전부터 집단 좀도둑질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절도 액수가 950달러, 우리 돈 130만 원 정도 미만이면 생계형 경범죄로 분류해 구속하지 않는 법의 틈새를 노린 겁니다. 그러나 최근엔 떼강도들의 범행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수법도 흉포해지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우연히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유명한 백화점의 그런 내용들이 그 유튜브에 올라온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일까?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이제 모든 주에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일부 주에서는 950달러 미만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생계형 경범죄로 취급을 해서 그 사람을 붙잡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이게 이제 400달러였었대요. 생계형 경범죄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이가 배가 고픈데 분유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분유를 훔쳐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이 너무 이제 비인도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이 생겨났다가 그 금액이 이제 950달러로 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제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너무나 유효하게 지금 여기 직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백화점에서 이걸 갖다가 그냥 가방에 쓸어 담아 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앞에서 보고 있던 경찰이 그 사람을 제지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뻔히 950달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붙잡으면 도리어 신체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그 경찰이 도리어 고소를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법이 이제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런 일을 해가지고
그 감옥에 너무 많이 잡혀갔대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950보다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산 때문에 그냥 더 놔두고 있으니까 뭐 저 사람이 $950를 가져갔는지 아니면 $951를 가져갔는지 $949를 가져갔는지 붙잡고 풀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들어가는 경찰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되고,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굉장히 유명하다는 그 백화점이 결국 문을 닫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법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법의 취지를 알고 사람들이 다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사회를 다 존속시키려고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회사에서 뭐 이제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룰들을 만들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뭐 문화의 날, 그래서 뭐 이렇게 2시에 퇴근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애매하게 지키기가 어렵거나 그걸 누릴 수가 없는 상황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은 뭐 어떻게 해요? 뭐 등등. 이렇게 법의 허점이라기보다 궁금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빈틈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법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좋은 취지에서 하나의 법을 만들었으면 누군가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잘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계속 규칙과 규율과 법들이 막 점점 더 많아져 가는데, 그 많아져 가는 것이 도리어 우리 삶에 훨씬 더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가 알아서 사회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해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계속적으로 더 생겨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더 옥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법이 인간을 또 사회를 온전케 할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류를 정말 온전케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뭐 이분법적인 삶도 있고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요즘 최근 몇 년간 생각하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제 개인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유화입니다. 하나님의 사유화. 우리가 다 누구나 구원은 결국 개인적인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개인적인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말씀 나누면서 초입에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인데, 성경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나에게만 잘해주기를 계속 바라고, 말씀을 볼 때도 그 부분만을 별도로 뽑아서 보게 되는 그런 문화들이 그냥 점점 더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사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22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앞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서 악을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런 법을 주는 이유는 악을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악을 뿌리 뽑아야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들어간 그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보지 못했지만 과거에 그 민족들이 지켰던 문화를 혹시라도 너희들이 호기심 때문에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 악을 뿌리 뽑아야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나 잘 믿어라. 나 잘 믿어라. 너희가 나 잘 믿고 내 백성이 되고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법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법을 누구나 다 잘 지키려고 해서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관념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지방도 아니고 이런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회를 만들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번 주인가요? 네, 이제 뭐 총선도 있고 투표를 하면서 그런 역할들도 해야겠지만 사실 저는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늘 그냥 실망하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크게 있습니다. 이제 어제가 이태원 참사 1주기 되는 날이었거든요. 작년에 그 일이 있었을 때가 부활주일 전날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태원에 놀러 가서 죽은 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냥 놀러 간 거잖아요. 그 일이 이태원에서 일어나서 그런 일이 있었을 뿐이지 운정한 한 골목에서 사람들이 너무 갑자기 많이 몰려서 거기서 서서 질식을 해서 생명이 위협하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회 시스템이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모두 다 사고가 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는 해줘야 되는데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이전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정부 때나 그 일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태 역시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여전히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선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경계자 역할들을 하기도 해야 되겠으나 그러나 가장 가깝게 해야 되는 것이 어디인가? 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에만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가 공정함과 더불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함이 이 가운데서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천국, 교회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그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교회죠.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들, 그런 문화, 그런 철학, 관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배려하는 또 그 공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